자, 오늘 앞에 얘기 듣는데 계속 일용 쌤이 좀 더 안타깝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또 아동과 관련된 범죄들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이 피해자였습니다. 30% 상당한 넘어요? 거예요. 30%가 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16년도에 2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까지 3년 사이에 무려 30%로 7% 훨씬 더 증가를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네네. 이제 이 아동 성범죄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웃 사람. 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처럼 다른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저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나주에서 발생한 고종석 아동 성범죄를 좀 살펴보자 했다. 고종석 사건. 예. 워낙 잔혹한 사건이 되다 보니 네. 범행 동기와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나중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직접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 8월 29일 날입니다. 이 고종석이라는 자가 피해자 그 A양의 어머니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지내죠라고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렇다라고 헤어졌는데 이 고종석은 그 길로 바로 A양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집과 그 이 피해자인 A양의 집은 불과 250m가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였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웃 사람이네요. 바로 이웃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경에 네. 이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마루 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채 납치를 합니다. 삼촌이야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서 130m 떨어진 다리 밑에 가서 성폭행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이제 고종석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이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서 실신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날은 굉장히 심한 태풍이 불고 있었을 때고요. 태풍 댐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부리겠습니다. 2012년에 태풍 왔죠. 그 범행이 이루어지던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인데 근데 제가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11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온 상황에서 네. 맨발로 아이고. 자기 집 쪽으로 30-40m를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곳에서 피해를 당한 A양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 사건 정말 실제로 힘든 2시간 반 동안 또 사건입니다.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너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모든 면면들이. 피해 어린이가 발견된 곳입니다. 어린이는 어제 태풍의 장대비를 알몸으로 맞으며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12시간 동안이나 이곳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제 아이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제 가장 먼저 용의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보니 아이가 삼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구나. 뭐 20, 30대 연령 정도구나. 그리고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아이가 영민하게도 검정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장소라는 걸 본다면 차가 없었을 것이고 지역 내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 이제 수사에 압축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35시간 만에 순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검거를 하는데요. 정말 이 분노할 것이 그 검거하는 순간의 경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PC방에서 나주 성폭행범이라는 용어를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드러났는지,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가 확인하고 보고 있었다, 이런 것이 밝혀져서 정말 분노했었죠. 분노.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25살 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들어오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고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검증이 끝날 무렵엔 후련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종석은 잡힌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약간 술김에 그랬다라는 얘기는 자기 약간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그렇죠. 거를 결국은, 던지려고. 네, 형량에 관련된 변명을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많은 이제 계획성이 드러나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도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불 자체를 가져갔다는 것이 범행 장소를 이미 선정해 놓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돌바닥에서, 다리 밑에 돌바닥에서 저희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필요한 도구의 하나로 생각을 이미 하지 않았는가 하는, 계획적인. 계획성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 이 A양의 언니를 내가 대상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잘해주고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지켜봐 왔다는 거죠. 저도 참 이거 면담을 하면서도 황당했던 진술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가 그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것이 운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많은 범죄자들하고 마주 앉아서 감정을 억누르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왔지만 이런 범죄자 사실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를 자기 말로 드러냈었습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목을 졸라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남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애초에 좀 고려하지 않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판단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원이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를 합니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초등학생 A양이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2차례나 받고 또 성폭행 사건이 없었던 1살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A양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재판장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A양은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하니 편지를 썼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달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근데 거기 재판한 판사님이 명쾌하게 써놓으셨어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해라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야. 그러나 혹시라도 나가게 될 상황에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좀 굳은 결의를 아마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성범죄 유형별 아동 성학대 재범률이 37.5%라고 합니다. 37.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아동 성범죄. 근데 이 자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느냐면 일단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에 만성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기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범인이 체포되고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가 그 사람 범인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온순하고 착하다는 거죠. 평상시 인사 잘하고.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고 거절에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나가는 삶의 방식일 뿐이지 성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친절한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어떤 일종의 가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런 외부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반드시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진술하냐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나를 좋아했어요. 이게 걔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거예요. 그 아이가 내 근처에 있었던 게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아이자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 타진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아까 왜 이웃이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지금 1km 미만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2km 미만에서 일어나는 것이 54% 정도입니다. 100m 이내에서 일어난 것도 거의 17%니까 한 20%가 된 거죠. 아동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가 사는 곳 3km 안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 이웃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해진 예슬 사건의 범인 역시 아이들 집에서 150m 거리에 사는 이웃이었고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수는 자기 집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종석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왜 지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느냐 하면 이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회피적 성향들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잘 모르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도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제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동 성범죄자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요. 당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을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이 조금 우리가 촘촘히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출소를 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피해 아동의 거주지와 100m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주를 강제로 이전하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실제로 조두순이 다 출소해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거주지랑 2km 그 정도의 거리였고 결국에 피해자가 동네를 그렇죠. 떠났죠. 네. 조두순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면 떠나겠습니까? 피해자가 떠나야 된다는 상해를 나누기 싫어서 사실 발버둥을 쳤는데 그럼 아이들도 원치 않고 주변에 같이 살라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성범죄는 저는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방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얘기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따라가면 안 된다는지는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들의 1번이 도움 요청이에요. 물건 좀 들어줄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움 요청을 해서 아이들의 도덕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따라가지 마 무조건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도움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 다른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이제 결국은 아동들이 유인되거나 끌려가는 곳들이 다 공원, 놀이터 이런 곳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곳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들이고요. 발생 장소 주변에 우리 이제 감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CCTV나 이런 도시 설계 구조를 통해서 위험률은 저는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자제하겠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강구해서 발생의 어떤 예방 이런 것을 병행해야만 조금이나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어떤 사건, 어떤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또 분노하고 제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같은 사고, 참사가 또 발생을 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의 목숨을 돈 몇 푼에 바꾸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범죄인데요. 광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합동 재개발 구역이 있고 이제 그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이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의 건물을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한순간에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시내버스를 사실 그대로 덮쳤어요. 아이고. 평온했던 수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버스 정류장. 54번 시내버스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 서 있던 5층 건물이 기우는가 싶더니 와르르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철거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좀 전조 증상을 좀 감지하지 못했나요?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붕괴가 사실 어떤 전조 증상이 전혀 없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는 없어요.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어떤 증상을 분명히 느끼는데 이분들이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건물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해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현장 인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피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조짐을 느끼고 먼저 대피를 하면서도 정류장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차량 통행은 물론 바로 옆 인도의 보행자 통행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건물 해체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무섭거든요. 그 건물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현장이고 그래서 주민들도 조금 불안을 느끼고 이 사건 일어나기 한 2달 전쯤에 국민신문고에 여러 번 민원도 제기를 했었어요. 이거 좀 안전 조치를 더 취해달라. 이 사고가 발생한 재건축 현장에선 불과 2달 전에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위태로운 철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붕괴 우려가 커 보여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불안하다. 건물과 도로로 낙하물이 떨어져 인사사고가 날 것 같다고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민원 제기도 했었는데 민원 제기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답변은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사실 되게 형식적인 거죠.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관련 공사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라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끝냈고 사실 어떤 안전상의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철거 과정 중에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공사 현장이었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사나 해체 공사 과정을 좀 지켜보는 감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감리 제도가 사실 전혀 실질적이지 않았고 비상주로 감리를 해서 이 감리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감리자가 형식적으로 감독했고 또 시간에 조금 쫓기다 못해서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붕괴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체 계획서도 사실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안전의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계획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어요.